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32살에 지방직 공무원이 되어 교통행정과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듯 저도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연금도 그에 비례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공무원 연금은 180만 원. 최종 월급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30년 일하다 은퇴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합쳐서 월 30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원시에 3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로 7억 원 정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있어 매달 85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만 해도 대출 상환 85만 원,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35만 원으로 165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식비 80만 원, 의료비 90만 원, 교통비와 여가 생활비 3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365만 원이 필요합니다. 수입은 300만 원인데 지출은 365만 원이니 매달 65만 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월급이 450만 원이었고 아내도 간호조무사로 28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32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했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퇴직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으로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해 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치료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생활은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 돈이 정말 많이 들더군요. 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검진 받을 때마다 25만 원씩 듭니다. 투병 과정에서 생긴 불면증 때문에 수면 클리닉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월 15만 원이 듭니다. 아내도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는 당뇨막 막병증이라는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약값과 검진비로 매달 45만 원이 들고 연 2번 안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한 번에 150만 원씩 듭니다. 아내의 눈이 안 보이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는 아내가 저를 간호하느라 고생했고 이제는 제가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이 저의 주요 일과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권고로 주 3번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싫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산책하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일이 없으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무료함이 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38살인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정신과 치료비로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비도 월 5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아들 문제는 정말 말하기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합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둘째 딸은 35살인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우리 사정을 알리기는 싫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암치료비, 아내 당뇨 치료비, 아들 정신과 치료비까지. 매달 나가는 의료비만 90만 원이 넘습니다. 노후에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알았다면 재테크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요. 퇴직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 교통영향평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을 받는데 1년에 서너 건 정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또 지인 소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주 2번은 시간제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월 45만 원을 더 법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지만 내 전문성이 아직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업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 6번 정도 외식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요금제도 하향 조정해서 월 7만 원을 아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 음식값이 얼마지라는 계산이 먼저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볼 때도 항상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세일하는 물건만 사고 필요한 것만 구입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 집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32평 아파트 중에서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불편했지만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다행히 들어온 세입자가 조용한 대학원생이라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또 주차 공간 한 자리를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해서 월 15만 원을 더 법니다. 저희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나머지 한 자리는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달앱 음식점 호스트로도 등록했습니다. 배달기사들이 음식을 받으러 올 때 잠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으로 월 20만 원 정도 더 법니다. 내 집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부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가족까지 모여서 우리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통장 잔고를 공개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고 우울증 치료도 성실히 받기로 했습니다. 2년 내에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 부담이 월 7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와서 아내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 한 번씩 가족 재정 상황을 공유하는 미팅을 갖습니다.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입니다. 계산해보니 우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당뇨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의료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65살이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살까지 일하며 저축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암투병 경험을 살려 환우의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가서 암투병 중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불면증 해소를 위해 명상 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하니 수면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가 클래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2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월 3만 원으로 저렴하게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의료비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전에 예상했던 의료비의 2배는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 리스크를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라고 안심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평생 모아도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33년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식료품비로 월 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80만 원도 부족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 먹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내는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직접 만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요리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요리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 전에 후배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 연금도 준비하라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말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노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 건강관리와 재테크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부부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저염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체중도 많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 우울해지더군요. 다행히 지금은 환우회 활동과 아파트 고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방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허무하더군요. 30년 넘게 해오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퇴직 후 이런 공허함을 느낄 텐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전에 취미나 관심사를 더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일만 하다 퇴직하니 갑자기 시간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것이 없더군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포기했던 취미입니다. 늦게나마 시작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달리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축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했던 것도 후회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모았다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요. 아직도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65만 원 적자였는데 지금은 부업과 절약으로 월 2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들이 취업하고 독립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년 후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85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노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대였을 때는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비싸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으니까요.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와 부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5만 원의 적자. 이 숫자가 저의 노후를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진리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과 가족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